봄의 시작이 오늘 3월 3일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국립기상과학원은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기온이 연속 5도 이상일 때 그 시작일을 봄이 시작된 날로 본다고 합니다. 언제 봄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온 기록을 분석했을 때 올봄은 언제 시작됐다라고 확정 짓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일기예보를 봤을 때 바로 오늘 3월 3일 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그런가요? 그런데 자연의 봄은 왔을지 몰라도 사회의 봄은 아직 멀었나 봅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죠. 60대 어르신들 10명 중 2명이 3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통계청 기록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은퇴 시기가 겹친 데다 사회보장 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60세 이상의 가구주인 가구 중 2011년 빈곤층이 아닌 가정 중 2014년 기준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한 곳이 비중이 19.2% 기록이랍니다. 이 기록은 40대 또는 30대에 비해서 두세 배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통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 분위별로 봐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가구의 소득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절반 이상은 계층이 강등됐다고 합니다. 자산 측면에서도 60세 이상은 소득이 크게 줄어 당장 쓸 돈이 없게 돼서 자산을 처분하고요.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또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말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 지겹습니다. 이 겨울. 방송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봄이 왔습니까? 예, 날씨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 가슴에는 봄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최요한의 오늘 진행합니다. 여전히 바쁜 하루 지내면서 착잡하고 뭐 이러면서 낮에 조금 졸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뉴스를 볼 때마다 힘이 빠지고 그래요. 좀 즐거운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국민 라디오의 꽃사슴 김일아 아나운서 만나러 왔습니다. 자, 우리 꽃사슴 김일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뉴스 브리핑 해봅시다. 유엔이 대북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자산 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 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고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70여 년 유엔 역사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습니다. 예, 지금 북한은행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은행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90일이면 석 달입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야기는 2270호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 잘 봅시다. 석 달 안에 뭔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 의견이니까. 그런데 이 뭔 일이라는 게 부정적인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정과 산책에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봅시다. 자, 북한이 이렇게 되니까 반발하지요. 예, 단거리 발사체 발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8발에서 9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100여 킬로미터가량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새벽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 금지도 포함하는 이번 제재는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됩니다. 예,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하니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300mm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강고하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시위하는 거죠. 예, 북한은 여전히 강고하고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속 유엔 제재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석 달 안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 사드 한반도 배치 물 건너가나 정부의 기류 변화가 읽힌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뭔가 변화가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가 도출되며 우리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입장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안보리 결의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던 태도에서 한 발 비켜서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약정 체결 계획을 번복한 뒤 이번 주 안으로는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요건을 담은 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한미 간 사드 약정 체결과 관련한 가시적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국면과 사실상 맞물려 있는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일단 잠정 중단하는 외교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도출을 전후로 제재안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을 강조하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보면 대북 제재에 성실하게 임할 테니 미국 역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보류 또는 취소하라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사드 배치와 안보리 대북 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던 정부의 기존 태도는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창피하다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창피한 겁니다. 왜? 사드에 대해서 그렇게 나발불더니 지금 상황은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러저러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다 싹 얼굴에 찬물 끼얹는 거죠. 창피한 거죠. 예. 이러니까 제가 얼마 안 가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드디어 테러 방지법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테러 방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던 테러 방지법은 야당이 극렬 반대하며 표결을 막아왔습니다. 특히 야당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고 무려 만 8일 동안 시간으로는 192시간이 넘는 연설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야당이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후 테러 방지법은 여당의 의도대로 표결에 붙여졌고 다수인 여당의 힘으로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 1위는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더민주는 표결이 시작되자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 방지법은 테러 위험 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했습니다.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재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 외국인 출국 금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처벌을 받으며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일 수도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실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누가 의심하냐, 누가 정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국정원이 정합니다. 국정원의 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것을 규탄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기만 되면 계속 규탄하겠습니다.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국정원이어야 합니까?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자,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일을 41일 앞둔 오늘 공포됩니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조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어제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전으로 미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는 현재 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수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됐습니다.
조정된 지역선거구는 분구지역 16곳, 통합지역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됩니다.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이 처리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됐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무법 사태도 해소됐습니다. 예, 이 선거구 획정안 때문에 테러 방지법이 묻혀버린 거죠. 이게 참 어떤 선량이 앞으로 선출될지 모르지만 그 선량이 열심히 일해서 저 테러 방지법을 무효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행 300명 유지라고 하고요. 비례는 줄어들고요. 전 사실 비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예,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공천 문제 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한 후보를 가려내는 잣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특히 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가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현역 의원 교체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 현역 의원 물갈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긴장의 끈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친박계에서는 지지율이라는 숫자가 상향식 공천 취지를 살리는 데 적합한 잣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박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론조사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특정 계파의 입맛에 맞게 숫자를 뽑아낼 가능성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당 지지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대구, 경북 등 당 지지율이 높은 지역의 현역 의원들에게 특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경선 일정이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는 점도 비박계를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전면화돼 나서서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있으면서 국정원 개혁이냐 국정원 개혁 아니냐의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거 놓치고 나니까 이렇게 전면적으로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비박계가 밀리죠. 왜? 현역 권력이 있으니까요. 자, 야당 소식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 또다시 야권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국민의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국민의당을 향해 전격적인 통합을 제안한 데 이어 오늘도 후보 단일화를 뜻하는 선거연대나 탈당 의원들의 개별 복당 등 낮은 수준의 협력이 아닌 당대당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세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김 대표가 연일 통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통합 제안 이후 국민의당이 이런지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공론화 조짐이 일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를 형성하려면 당대당 통합을 성사시켜 단일 후보를 공천하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통합의 최선의 방책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적 전망 역시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주 중 통합을 이뤄야 단일 후보 공천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너무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 입장인 안철수 대표와 통합 검토론인 천정배 대표, 김한길 선대위원장 등으로 갈린 상황이어서 단시간에 통합 결의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단시간에 통합 결의를 끌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단시간에 통합 결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에 대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진짜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던진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대1로 맞붙어서 새누리당을 이기면 좋겠지만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자, 차선책은 선거 연대이고 복당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가능할지 좀 더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자, 더민주에서는 다음 소식으로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설이 나돌던 전직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공천설의 실체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YS의 차남 현철 씨를 서울 관악을에 전략 공천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는 광주 공천이 유력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 대한 전략 공천 검토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전략공천 후보지로 물색했던 곳은 서울 관악을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전통적인 야권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범친노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대신할 카드로 현철 씨를 유력하게 검토한 겁니다. 실제로 더민주는 현철 씨를 후보로 서울 관악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악을은 지금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거기에 국민의당의 김희철 전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그 이상규 전 진보당 그 의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태호의 이름을 빼고 김현철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정치 참 모르겠습니다.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관악을에 출마한다.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47년 동안 살아온 우리 옆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잘 알죠. 27년 동안 한 번도 정부 여당에 의원석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준 지역이기도 하고요. 과연 김현철 씨가 여기에 전략공천이 된다.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좀 억울하겠네요. 김은걸 DJ 대통령 아들 삼남 홍걸 씨는 광주 공천이 유력하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아직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네요. 씁쓸합니다. 자, 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네,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 14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을 두고 깊어진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 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 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육감에게 참여교사 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24일 징계명령을 따르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에 응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3월 9일 이내 징계 의결 요구가 포함된 세부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여기 집단행위 금지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교육부가 더 정치성을 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고 나서요. 이 교육부에 있는 이 나으리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 그때 어떻게 얘기했지? 라고 한번 물어보고요. 지금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봅시다. 저 예상하거든요. 싹 말 바꾸고 얼굴 바꿀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중고 수행평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 중간 기말고사 같은 지필고사 대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평가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야 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필평가는 일반적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평가는 학생의 평소 수업 태도와 실험 참여 보고서, 발표 등 학습과제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합니다. 현행 지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한다로 돼 있지만 개정 지침은 수업활동과 연계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꿔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형태가 다양해지고 교육 과정이 변하는 상황에서 수업 방법 개선과 학생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교과나 단원에 따라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준 것이며 학교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훈령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도 바꿔야 하는 만큼 학교에 따라 1학기 말 성적 처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교육부가 학생들을 평가한 수행평가를 이제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사실, 등수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근데 1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반에 우리 학교에서 제일 치맛바람이 센 친구의 어머니가 항상 같은 반 내 친구랑 같이 됐거든요. 1등을 못했어요. 저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그 친구랑 다른 반이 됐거든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못했어요. 에이,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초중고 학생들 수행평가만으로 성적 매길 수 있다. 성적 얘기하니까 기가 죽네요. 예, 공부 다 잘해야 되는데.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면 대통령 모욕했다고? 터키서? 예, 얘기해 주십시오.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 모욕죄로 2,000명 가까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키르 보즈다 법무장관은 전날 밤 의회에 출석해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1,854건의 사건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즈다 장관은 우리 대통령을 향한 모욕을 읽을 수 없다. 얼굴이 붉어진다며 누구도 욕을 할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에서는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이전까지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NYT는 전에 없던 대통령 모욕죄 처벌이 넘쳐나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과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된 20여 명의 변호인인 오즈구르 우르파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피소된 이들은 대부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라며 정부의 기소 행태는 협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협박이죠. 예. 대통령을 욕했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했다.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더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뒤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예, 대통령 모욕죄. 이게 대통령은 훼손당할 명예가 없어요. 예?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금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에휴, 걱정됩니다. 걱정돼. 터키의 민주주의도 걱정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걱정이 됩니다. 어떤 공격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말은 좋다, 진짜. 자,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내일은 서울 낮 기온 15도까지 오르는 등 더 포근해지겠지만 주말까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충청 이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 다음 주에는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인 요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아니, 주말에 좀 어디 좀 쉬러 가고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쌀쌀해진다, 춥다네요. 이게 오늘 내가 오프닝 멘트에 봄이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민망하게 또 추워진다네. 사실 제가 요즘 새벽 한 3시, 4시쯤 일어나서 나오는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새벽인데 별로 그렇게 춥지 않아요. 낮에 이렇게 따뜻했는데, 그런데 또 추워진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몸도 덜 춥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어쨌든,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때 감기 걸리지 마세요. 아픈 사람만 서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국민 라디오의 꽃사슴,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